자,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적으실 게 있습니다. 제 이름이 유지원이고요. 여러분들 저는 관세사는 아니고 회계사고요. 회계학 과목이다 보니까 회계사 의역에서 강의하고 있고 제 이름이에요. 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dogma 숫자로 19요. 그다음에 골뱅이 네이버닷컴이고 그 어드레스 가르쳐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일주일에 2번 만나 보니까 물어보고 싶으시면 첫 번째 어디다 물어보시냐면 학원에 학습 상담란이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제가 보통 이틀 내에 답변을 다는데 요새는 안 하고 있어요. 요새는 저 휴가 기간이라 앞으로 모르는 건 거기다 물어보시면 되고 우리 동영상 듣는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다른 경로로 다른 통로로 이메일 어드레스 이용하고 싶으시면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좀 화나셨어요? 그거 아니죠? 예, 너희 새끼 못 가르치기만 해봐 하고 쳐다보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열심히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시험이 어떤 건지 어떻게 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잠깐 말씀드릴게. 우리 시험이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어요. 그죠? 2교시 과목이 뭐예요? 내세법. 또요. 회계학이죠. 다음에 이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영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관세법. 컷라인이 있죠. 평균 몇 점이에요? 60점. 근데 네 과목 중에 최소 40점 이상은 받아야 되죠. 예. 문제 몇 문제씩 나는지 아세요? 4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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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문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평균 60점을 맞아야 1차 합격하는데 제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 관세사 시험은 1차는 타 고시보다는 한결 쉬워요. 한결 쉽고 2차가 어려운 시험인 건 분명해요. 근데 1차 시험에 저 회계학이라는 과목이 들어서면서 2010년도부터 들어서면서 회계학이 전체 100명이 시험 봤을 때 60명 정도가 꽈락을 당해요. 일찍 시작해도 그러면 이제 꽈락을 넘기면서 커트라인을 패스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학 때문에 3,000명 정도 덤비면 한 1차 800명? 요 정도 붙어 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과목 중에 1차 시험을 합격으로 인도하는 그 과목은 요거예요. 요건데 무역영어하고 이 회계학이 실제로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가장 많이 안 나오는 건 회계학이고요. 그 다음에 무역영어로 알려져 있거든요. 사람이면 관세법이나 내세법은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와요. 예, 저도 관세법 시험 한번 봐봤거든요. 그냥 놓고 저도 40점은 나오더라고요. 한글만 할 줄 알면 내세법, 관세법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확인하고 가야 될 게 보통 시험을 보면 얘는 60점이 목표 점수가 돼야 되고요. 얘는 70점, 얘는 80점, 얘는 40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덤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80점, 20점 얘 밀어주고요. 요거 저 10점 남으니까 예, 꼴찌하지 않을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죠? 요게 보통 일반적으로 목표 점수를 갖고 가는 건데 1교시에 보는 이 두 과목은 충분히 이 점수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이게 2교시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요거 40문제 이거 40문제 합치면 몇 문제예요? 80문제죠. 시간 몇 분 줘요? 80분 주죠. 이 관세사 1차 시험에 패스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회계학이라는 과목의 난이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80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 회계학이라는 게요. 전체 40문제 중에 재무회계라는 게 있고요. 원가회계가 있는데 재무회계가 30문제, 원가 10문제예요. 다음에 이 재무 중에 이론형 문제, 뭐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글로 된 거 있죠? 예, 요게 보통 8문제에서 10문제인데 그냥 10문제라고 놓으면 요게 계산 문제가 20문제고 요거 계산 문제가 20문제예요. 타시험 회계학이 들어가는 타시험이 뭐가 있냐면 회계사 시험 있고요. 세무사 시험 있고 감정평가사 시험 있고 보험계리사 시험 있고 관사 시험이 있어요. 우리 시험을 빼놓고는요. 다른 시험들은 이 회계학이 들어가면 한 문제당 보통 2분 정도의 시간을 줘요. 그러면 80문제니까 몇 분 줘야 돼요? 160분 줘야 되죠. 근데 우리한테는 80분밖에 안 줘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계산 문제를 시간을 두고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예,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고 지금 이러다 보면 요 내세법이라는 건 뭐 오늘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아실 것 같지만 이게 부가세법하고 주세법하고 개별소비세법이거든요. 이거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해요. 그냥 읽다 보면 점수가 70점에서 80점 사이가 나오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세법을 꽈락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전혀 공부를 안 한 사람이고 웬만하면 다들 이 내세법에서는 충분한 점수를 얻는데 이 과목이 쉽다고 해서 이 과목을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선어 문제 빼고 다 말 문제거든요. 옳은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하는데 시험장에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충분히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땐 얘에서 시간 80분을 대부분 40분 이상 소비해버리면 얘한테 미는 시간은 40분밖에 안 남아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 배분은 80분 중에서 내세법을 25분 안에 끄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25분 안에 끊으면 얘한테 몇 분 넘어가요? 55분 넘죠. 요거는 마킹하는 시간까지 OMR 카드에 그러니까 딱 읽고 답이 탁탁탁 나와야 내세법에서 25분 안에 끊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세법은 과목이 쉬워도 공부를 충실히 해가야 돼요.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이 4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면 시간이 남죠. 55분이 남아요. 그 55분 중에 5분 마킹을 빼면 요 40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 회계학이라는 게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 그래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시간이고 이게 실력이에요. 제가 5분만 더 딴소리 할게요.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렇게 비례해야 되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래프 읽을 줄 알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시간을 좀만 투자해도요. 막 실력이 이렇게 상승하는 애들.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최연소, 뭐 수석. 겁나 재수 없죠. 이건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랑은 다른 길을 가는 애들이죠. 우리랑은 다른 길을. 이게 회계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비례하는 특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기 있는 무역영어나 관세법, 내세법은 다 이래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성적이 나와요. 회계학은 이렇게 돼요. 계속 이렇게. 심지어 이제 이렇게도 돼요. 네, 좀 한 일주일 놀면 이렇게 돼요. 오늘부터 시험 보는 전날까지 계속 해야 될 거야. 계속 해도 40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항상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게 이 회계학 과목이에요. 이 순간에 한번 뛰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신내림. 이게 신내림이 한번 와야 돼요. 이 신내림이 한번 오는 건 아마도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객관식 문제를 계속 풀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때 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이제 오늘부터 계속 이런 단계를 계속 거쳐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죠. 그다음 난 바보인가 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똑똑하다는데 나는 결국 다른 데로 주워온 애죠. 이런 자괴감이 매일매일 생겨요. 시험 전날까지. 예. 시험장에 빠져나올 때 지금 이제 요 한 번의 신내림이 와야 되는데 결국 이제 요 지지분분한 이 정체 기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위에 1차 공부하신 분들 합격하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 매일 회계학 공부를 해야 돼요. 매일 오늘부터 매일. 그래서 회계학 공부를 하시는데 지금 과목이 재무하고 원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있어요. 원가를 포기하고 얘만 대충 해갖고 붙을 수 있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꿀좀 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점수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언제부터 하시는 거냐면 얘 원가는 재무회계의 재고자산 다 배운 다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조금 밀어놓으시지만 반드시 해야 되시고 이 재무회계하고 원가의 시간이 지금 보시면 30문제 10문제니까 실제로 하루에 내가 10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다고 쳤을 때 이 중에 50%는 회계학에 밀어넣으셔야 돼요. 회계학에. 그러면 다른 과목 어떻게 할 거냐? 무역영어나 관세법은 다른 선생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내세법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외우려고 들면 내년 시험장 때 가서는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얘는 90%가 암기고 10%가 이해거든요. 일단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소비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으시고요. 내가 시험 직전에 뭘 외워가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밑줄 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내세법은 내년도 1월 달부터 하셔도 물론 이제 지금 수업은 들어야 되겠지만 내년도 1월 달부터 실제 외우기 시작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내년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도 좀 이른 편은 있지만 불안하니까 이제 그때쯤부터 준비를 해가시면 되고 수업 위주의 투입만 하고 더 여벌의 공부 시간은 안 갖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다고 쳤을 때 비율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50%는 회계학에 투자를 하시고요. 이것도 매일 하셔야 돼요. 오늘 공부하고 내일 쉬고 모레 공부하면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풀었을 때 안 풀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과장인 것 같지만 나중에 스스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재무회계 이론 강의를 들으면 그냥 즐겁고 재밌어요. 강사가 수업 중에 50% 농담하니까. 나중에 이거 객관식 문제 풀다 보면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존재의 의심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전체 10시간 중에 50%를 쪼개는 방법은 이렇게 75%, 25% 쪼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라는 각오를 하시면 내년도 1차 시험 때 60점 정도 나올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수업은 패스하는 거 없고 거의 다 전범위를 다룰 거예요. 우리 시험은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안 나요. 실제로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난이도 중이나 하 정도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문제가 시간이 없어 못 푸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셔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요 시간 배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 이론형 문제 어떤 건지 알죠? 오지선다인 건 알아요? 오지선다? 5개 중에 맞는 거나 틀린 거 찾는 거. 이 오지선다에서 맞는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라는 기본적으로 텍스트예요. 글로 돼 있는 거를 읽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 이론형 문제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수업 중에 논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적어놓고 기억하셨다가 내년도 제가 2월 달에 오프라인으로 전체 학원에서 수업 들은 사람들 다 모아놓을 거예요. 부르는 날이 있어요. 3일 동안 아니면 동강으로 올리거나 그때 제가 OX 특강이라고 해서 자료를 나눠드릴 거거든요. 예, 이 10문제가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느냐인데 제가 A4 용지 한 장으로 10문제를 맞춰봐 이러면 전 못 맞추겠지만 A4 용지 30장으로 한번 맞춰봐 하면 제가 맞출 수 있어요. 예, 진짜 30장 정도 돼요. 글자 크기 11, 가능각진 제목체 앞뒤로 빡빡 해서 제가 이걸 30장을 나눠드리고 3일 동안 암기를 시킬 거예요. 같이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그때 외워가지고 가시면 제가 화건하건대 10문제 중에 7문제는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외우려면 못 외워요. 그 왜 그런 거에 대한 논리를 이론 시간에 탄탄하게 좀 다져 놓으시고 나중에 외워야 될 문장은 그때 가서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론형 문제 중에서 우리의 목표는 7문제예요. 예? 맞출 수 있어요? 예, 다음에 계산 문제 20문제잖아요. 보통 보시면 열심히 하시면 8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고 그다음 원가 관리 회계 있죠. 총 몇 문제? 10문제죠. 요거 5문제 정도. 이러면 딱 여러분들이 맞는 점수가 50점이 나와요. 이러면 합격권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고 수업도 이 정도 난이도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셨습니까? 네, 더우시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에어컨이 안 나와요? 예. 자, 싹 지워도 되죠? 예.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오늘부터 중급 재무회계죠. 말씀드릴 거. 기초회계 원리 수업 안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모든 걸 용서할게요. 예, 한 분, 두 분, 셋. 괜찮아요? 설마 3분밖에 없다고?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예,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자, 오늘 수업은 그냥 대충 앉아서 개겨요. 괜찮아요. 그냥 대충 앉아 있고 오늘 가셔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기초회계 원리로 무료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총 며칠 했죠 우리? 4일 했죠. 3시간씩 12타임 동강이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 앞에 6개만 듣고 와주세요. 일단 급한 대로. 자료도 교재도 거기에 제가 PDF 파일로 올려놨어요.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무료예요. 그 기초회계 원리를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혀 수업을 따라갈 수 없고요. 자,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하고 언제 만나요? 수요일날 만나죠 여러분들? 그 수요일날 만나니까 수요일 그 시간까지 이틀의 시간이 있어요. 그죠? 있잖아요. 예, 충분히 수업을 듣고 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그냥 앉아있는 거에 의의, 올림픽 정신 있죠?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갈래. 그래도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앉아 계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기초회계 원리 학원 수업을 통하든 학교에서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 시작해도 되죠? 예. 오늘 아침부터 수업이었나요? 수고하셨어요. 저한테 내세법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지금 왔겠네? 안 물어볼게요. 자, 교재 펴봐요. 50페이지요. 재고자산부터 합니다. 자,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요. 요 재고자산은 3문제가 나요. 보통 3문제가 나는데 말 문제가 1문제 나고요.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나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학 정석이라는 책 아시죠?
공통수학 정석. 거기서 제일 잘하던 파트가 어디예요? 집합이죠. 집합. 누구나 다 잘 아는 집합. 여기가 집합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시험장에 갔는데 재고가 났어.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럼 벌떡 일어나 집에 오면 돼요. 절대 못 붙어요. 여기는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세 문제에서 세 문제를 다 맞추면 합격의 커트라인이 가까워져요. 여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파트에 비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재고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처음 만났으니까 제가 진도도 많이 안 나가고 그냥 천천히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이 재고자산인데 저 잠깐만 봐봐요. 자, 우리가 특정한 날짜를 정해요. 특정 시점을. 요거를 회계원리 시간에 뭐라고 배우셨냐면 결산일 혹은 보고기간 말. 이 날을 정해서 재무상태표라는 걸 만들죠. 왼쪽이 차변, 뭐 오른쪽이 대변. 이따 거 배웠고요. 왼쪽을 보면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일단 자산은 언제 시간을 두고 자세히 정의하겠지만 그냥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왼쪽이 재산 목록이죠. 이 자산은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돼 있는데 하나가 유동자산이고요. 또 하나가 비유동자산이에요. 자, 여기서 유동이냐 비유동이냐를 구분하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자, 올해 연말이죠. 재무제표는 최소 1년에 한 번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럼 또 언제 작성하죠? 곱하기 인원도 12월 31일 날 작성하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1년 기준이라고 불러요. 자, 오늘 날짜로 내년도 12월 30일 이내에 사용되거나 소비되거나 현금으로 바뀌면 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은 내년도 12월 30일 이후에도 사용되거나 소비되거나 혹은 현금화되면 비유동이라고 불러요. 아주 쉬운 예로 나는 정기예금 6개월짜리 갖고 있어요. 뭘로 가면 돼요? 유동. 3년짜리 정기예금 비유동. 자, 저희 집에 망치가 있어요. 저희 집 망치인데 한 6개월에 한 번씩 망치를 바꿔. 그럼 이 망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유동. 저희 집에 망치가 있는데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사왔어요. 지금 30년째 쓰고 있죠.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비유동.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유동하고 비유동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동자산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재고자산이 있고요.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재고자산은 영업활동에서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예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예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죠. 유형자산은 사용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내린다면 얘는 영업활동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고요. 얘는 영업활동에서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죠.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제일 많이 들은 얘가 이제 이런 거예요. 내 자동차 판매상이에요. 자동차 판매상. 그러면 저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겠죠? 이거 자동차 뭐예요? 재고자산. 나는 회사인데 이 자동차는 임직원 출퇴근용 버스예요. 그럼 사용 목적이죠? 어디로 가면 돼요? 유형자산으로 가면 되는 거죠. 맞죠? 회계원리 시간에 얘기했던 거 제가 농협 감사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자, 농협에 가면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단위 농협마다. 하나로마트에서 닭고기도 팔고 소고기도 팔고 돼지고기도 팔죠. 어디로 가야 돼요? 재고자산.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하나로마트 감사 나왔다 되게 깜짝 놀란 거. 얘들이 목장이 있거든요. 갔어요. 갔더니 목장에서 소를 키워요. 그럼 저는 상식적으로 소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재고겠죠. 낳은 지 2년 이내에 때려잡아 먹으니까. 근데 얘들은 이 소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유형자산이지? 소로 밭을 가나? 물어봤죠. 이거 뭐예요? 종돈이에요. 종돈. 종돈이 뭐냐고 물어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섹슈얼해져요. 이 정도는 주로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이 DNA의 보존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사용되는 것도 너무 웃기다. 여튼 이런 건 어디로 가는 거죠? 유형자산이에요. 양계장에 가면 닭이죠. 닭은 삼계탕용, 닭도리탕용, 닭도리 아니죠. 닭볶음탕용이죠. 이런 건 어디로 가야 돼요? 재고자산. 평생 알만 낳는 애들이 있어요. 불쌍하게. 맛이 없어요. 걔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유형자산. 그러면 지금 형태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뭘로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기능, 용도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 기준이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K, IFRS. 자, 원래 요게 국제 회계 기준이거든요. 지금 I가 붙었죠. 뭐의 약자일까? 인터내셔널. 좀 배웠네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을 썼어요. 회계 기준을
다른 표현으로 갭이라고 부르거든요. 뭐의 약자인지 나중에 보고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회계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1998년도까지 코리안 갭을 썼어요. 1998년도까지. 그해 불우한 사건이 벌어졌죠. 우리나라에. 뭔지 알아요? IMF. 오, 좀 아는구나. 예. 저 요새 IMF 얘기하면 완전 아재 취급을 받아서. 예. 저는 제가 학번이 92학번이거든요. 92, 93, 94학번이 저주받은 학번이에요. 원래 이 이전까지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누구나 100% 대졸자 채용. 굉장히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가 없었어요. 그냥 회사를 가면 언제까지 다녀요? 정년까지. 그게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였어요. 굉장히 좋았죠.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대학 가서는 노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취업이 보장돼 있는데 뭐. 그래서 저는 졸업학점 1.68이거든요. 근데 왜요? 4.0 만점이었어요. 저희 학교는 당시에 1.68이면 굉장히 높은 학점이었다는 거죠. 예. 지금 이해하기가 힘든가 봐? 예. 저 경쟁자들 되게 많았어요. 1.7, 1.6 뭐 이런 애들. 예. 1.5만 넘으면 졸업을 시켜줬으니까. 근데 이제 이 IMF 때 우리나라가 이제 구제금융을 받았죠. 외국 돈 빌려다 쓰고 걔들이 들어와서 한 소리가 뭐냐면 야 니들의 회계 기준 자체가 코리안 갭이 이게 뭔가 정당성도 없고 너무 정치적이고 니들 마음대로고 국제적 정합성이 없으니까 미국 걸 갖다 써.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0년도까지 미국 회계 기준을 썼어요. 근데 이제 미국도 지들의 회계 기준을 쓰다가 2000년 초반에 분식회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엔론이라는 회사에서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어요. 분식회계 사건이 터진 거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안 나와? 오늘 잘난 척 하려고요. 이 미국 회계 기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열거주의라고 들어봤어요? 사람이면 한번 들어봤겠지. 열거주의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회계 처리해 라는 게 열거주의예요. 그러면 만약에 회계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벤트가 생기면 이거를 회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미국 회계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당시에 엔론이라는 회사가 에너지 기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팔다 보면 환율의 문제, 금융상품의 문제, 선물이나 옵션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회계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상품의 발전 속도를 회계 기준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적된 손실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았죠. 이게 미국의 엔론 그다음에 월드컴 사태예요. 그때부터 미국 회계 기준의 어떤 이 신뢰도가 바닥을 쳤죠. 그때 대안으로 나온 게 영국 애들 주도하에 유럽에서 만든 회계 기준이에요. 얘들은 포괄주의예요. 자산이 증가하면 수익이요. 부채가 증가하면 비용이라. 무슨 성경 구절 같아요. 포괄주의죠. 포괄주의.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나온 게 영국 애들 주도하에 유럽 회계 기준이고 이 새끼들 건방지게 지들 회계 기준에 유럽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쓴 거예요, 이 새끼들. 인터내셔널. 건방진 새끼들이죠. 주권이 없구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2010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현재 우리나라 근처에 중국, 일본, 우리나라 다 이거 쓰고요. 미국도 2016년도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이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여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을 구분했죠. 이게 유동하고 비유동의 의미가 뭐냐면 현금으로 바뀌는 속도예요. 이걸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유동성이라는 표현은 현금화 속도. 우리나라는 미국 회계 기준의 잔재가 되게 많아요. 미국 애들은 반드시 유동을 위에 올리고 비유동을 아래에 놔요. 규정이에요. 미국 회계 기준에. 근데 국제 회계 기준은 이렇게 딱히 정해놓은 규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얘들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면 오케이예요. 이 얘기는 비유동을 위로 올리고 유동을 아래로 내린 게 허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시험 때 이제 잘 나오는 말이 뭐냐면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되 유동 먼저 표시하라.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가능하지만 뒤바꿔 놓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나중에 챕터 이해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이제 지우고 재고만 봐볼게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자산의 유동자산의 재고를 배울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가 계정 과목이라고 배우셨죠? 여러분 오늘 별로 공부할 거 없어요. 예. 자, 우리 기업의 형태를 한번 봐봅시다. 기업의 형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 있어요? 상기업. 또요? 제조기업. 또 하나는요? 서비스.
서비스 기업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오늘 배웠겠죠. 용역 기업. 내세법 때 재화나 용역 이렇게 배웠잖아요. 재화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만져지는 것들, 용역은 이제 몸뚱이로 때우는 거죠. 기업의 형태가 세 가지인데 상기업은 말 그대로 사다 파는 회사들이에요. 주로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태동 배경인데 이게 상사라고 끝나는 회사들이 주로 상기업이야. 사다 파는 애들 뭐가 없을까?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갖고 있는 재고 자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품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음에 자 제조기업이 있죠. 얘들은 공장에서 만드는 회사. 그죠? 자 제조기업의 재고 자산을 다루는 학문이 원가관리회계예요. 일단 얘들은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갖고 있는 게 뭔지 볼게요.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저희 카메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희 동강 듣는 사람들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예, 겁나 항의 받아요. 예, 화이팅, 화이팅. 예, 자 곱하기 1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 갔어요. 재고를 확인하러. 이렇게 연말 기준으로 가거든요. 보통 1월 2일 날 가면 연말 기준으로 이 생산 공정에 아직 투입하지 아니한 원재료가 있어요. 현대차니까 이제 자동차 어셈블리 하는 거 아니야? 조립하는 거. 그러면 이제 원재료로 뭐 타이어, 볼트, 너트, 유리창 뭐 이런 거겠죠? 아직 공정에 들어가지 않은 걸 원재료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죠? 다음 연말 기준으로 공정 위에 있는 게 있겠죠? 만들다 만 거. 이거 뭐라고 불러요? 제공품이라고 불러요. 연말 기준으로 완성된 거 있죠? 뭐라고 불러요? 제품.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해서 제조기업인 경우에는 개정 과목이 뭐가 있냐면 원재료가 있고요. 제공품이 있고요. 완성된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개정 과목 3개인데 여러분들 회사가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라고 개정 과목을 구분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원재료에 예를 들어 타이어다라고 치면 원재료 100억 하면 타이어가 100억 있는 거고 이 타이어가 몇 개 있는 건지 다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회사는 실무적으로. 근데 원재료의 성격이 있지만 수량 같은 걸 관리하기가 겁나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볼트 너트 이런 거. 너희 회사 볼트가 몇 개야? 약 30만 개? 이러면 좀 쪼잔해 보이죠? 이런 거 없어. 회사는 모르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소모품이라고 불러요. 이 정도로 개정 과목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관리를 잘하는 회사는 관리를 매우 잘하는 회사는 소모품이 없고 다 뭘까? 원재료. 이제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도 예. 여러분들 회사에는 식당이 있죠.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있어야 되죠. 회사가 숟가락을 사면 개정 과목이 뭘까? 숟가락을 한 번 샀는데 막 한 2달에 한 번씩 숟가락을 바꾸는 집안이 없죠.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 쓰는 건 제 와이프가 시집 올 때 사온 거예요. 제가 사오진 않았어요. 집을 사와서 예 전세야. 아 월세였구나. 예 이런 거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 숟가락 같은 거 사면 그냥 비용 처리해요. 자산으로 안 잡고. 예 근데 이제 숟가락도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숟가락도 제조기업들은 이런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 그러다 보니까 숟가락 같은 거 관리하는 회사들 가보면 유형 자산을 놔요. 비품으로. 그러면 이제 비품 유형 자산. 비품 이거 뭐예요? 숟가락 젓가락 몇 개요? 뭐 10,000개. 그럼 가서 세봐야 돼요. 예, 거의 맞아.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역할이 이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지금 보시면 서비스 기업 있죠? 서비스. 여러분들 이제 혹 합격하시면 이제 관세법인에 들어가겠죠? 안 가? 안 가? 예. 합격하면 가야죠. 관세법인, 제가 있는 회계법인, 뭐 세무사들이 있는 세무법인, 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이런 애들이 다 뭐예요? 용역, 서비스 기업. 또 대표적으로 용역 기업으로 분류되는 게 건설회사. 이제 건설회사의 산출물이 뭐예요? 다리, 도로, 아파트, 상가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건 시멘트 들어간 거고 그거를 올리는 데는 사람의 노가다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합격하게 되면 가게 될 관세법인, 앵벌이 집단이죠? 저 있는 회계법인 앵벌이 집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가 돈을 벌어 와야 되는 그런 인력 베이스 회사죠. 그죠? 이런 애들은 우리가 서비스 용역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얘들도 재고는 존재해요. 이제 얘들의 재고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근데 아직 지금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우면 건설회사도 용역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건설회사도 서비스 기업으로 분류가 되더라. 왜 노가다가 중요하니? 그런 건설회사가 만들다만 도로 그냥 재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용역기업도 재고자산은 존재해요. 우리 중급회계에서는 주로 상기업의 계정 과목이 시험 때 다뤄지고요. 요거는 원가관리회계 때 다뤄지고 요건 나중에 또 따로 배우게 돼 있어요. 지워도 되죠. 계정 과목. 자, 갖고 계신 교재에 상단에 보시면 계정 과목 나와 있죠. 예, 빡빡이 쓰듯이 외우는 건 아니고요. 50페이지 상단에 계정 과목 있죠.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기타 소모품. 그냥 한 번만 읽어봐봐요. 읽어보셨죠? 자, 이제 저 잘 봐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 기준인 국제 회계 기준은 이 재고 자산을 강제적으로 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재고는 뭐다? 유동 자산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슈가 뭐냐면 이 재고가 유동이려면 이 재고 자산은 내년도 12월 30일 이내에 판매돼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현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죠. 일반적인 제조기업은요, 뭐 상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만들어 팔거나 사다 파는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회사가 사왔다가 막 3년 만에 처음 팔아. 그럼 막 망해. 그런 일은 없어요.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다고요. 샀다 팔았다 그래야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현대중공업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들 뭐 만드는 회사예요? 선박 만들죠. 배 만들어, 배. 계정 과목이 배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선박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선박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선박이 예를 들어서요, 크루즈선이야. 관광 크루즈선. 뭐 보통 이제 뭐 수주해갖고 만들면 뭐 한 1조 5천억 뭐 거의 그렇죠. 요거 만드는데 보통 3년 걸려요. 요거 만드는데, 자, 이제 제가 선박을 만들어 볼게요. 원재료 사다가 배 만들어서 나한테 주문한 놈한테 갖다 주는데 몇 년 걸려? 3년. 예? 그러면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사다 나온 재고자산 원재료는 유동으로 분류할 수가 없는 결론이 생기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다시 얘기해봐.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다시. 아니, 재고는 유동이잖아요. 재고는 유동. 근데 이제 재고에는 원재료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선박 만들려고 원재료 사다 놨는데 쟤를 배로 만들어 갖고 소비자한테 갖다 줘 갖고 돈 받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3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 자산을 이 경우에는 유동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라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래서 회계 기준이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1년 기준 다음에 영업 순환 주기. 자, 중, 긴 것.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볼게요. 여기에 영업순환주기라고 썼잖아요, 여러분들. 영업순환주기요? 환불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거 아니죠, 아직은? 예, 좀 한 3일은 버텨봐야지, 우리가. 자, 영업순환주기죠. 우리 첫날 어색한데 저도 지금 겁나 자존심 상하거든요. 지금 꼭 참고 있는 거예요. 영업순환주기가 저게 뭐냐면요, 원재료 사다가 만들어서 팔아갖고 돈 들어온 데까지 걸리는 원텀이에요. 영업순환주기 다시. 사다 만들어서 팔아서 돈 들어온 데까지 걸린 원텀. 그냥 얼핏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떤 회사가 영업순환주기가 3년이야. 그럼 둘 중 긴 기간이 뭐예요? 3년. 즉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건 원칙이 1년이지만 영업순환주기가 1년보다 길다면 뭐를 사용할 수 있다? 영업순환주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그러면 자, 우리 회사의 영업순환주기가 3년이에요. 그럼 우리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건 1년이 아니라 몇 년 갖다 하는 거다? 3년 갖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버리면 무조건 재고자산은 뭐가 될까? 무조건 유동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해서 우리가 이거 둘 중에 어떤 이제 긴 거를 따져주는데, 이렇게 1년하고 영업순환주 중에 긴 기간을 따지는 거는 오직 영업용 자산 부채만. 자, 비영업용
자산 부채는 무조건 1년이에요. 자, 일단 잠깐만 메모를 해봐요. 원래 챕터 2에 따로 정리되어 있는데 지금 비슷한 개념이 나와서 잠깐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나중에 챕터 2 할 때 그때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니 이 시장 건물주 뭐야?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예. 네. 참 역시 조물주 친구라고 하니 하느님 친구라며요 건물주는. 아 부러워라. 쓰셨어요? 썼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원래 유동인지 비유동인지를 구분하는 건 원칙이 1년이에요. 그러나 영업용 자산 부채는 1년과 영업순환주기 중에 긴 기간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알면 되겠네요. 영업용 자산 부채가 뭐냐? 영업용 자산 부채라는 건 뭐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머릿속에 사다 파는 걸 상상하세요. 머릿속에 사다 파는 게 영업이죠. 그러면 재고를 사다 팔아 볼게요. 뭐가 생기나? 외상으로 사오면 부채 뭐 있어요? 매입 채무. 다음에 재고 자산. 외상으로 팔면 뭐 생겨요? 매출 채권. 그래서 영업용 자산 부채는 매입 채무, 재고 자산, 매출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를 외상으로 사서 외상으로 팔면 계정 과목을 외우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매입 채무, 재고 자산, 매출 채권이 영업용 자산 부채니까 요 세 가지 계정 과목은 1년과 영업순환 주기 중 긴 기간을 가지고 유동이냐 비유동이냐를 따질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무조건 뭐라고요? 1년 기준만 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지워도 돼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요. 재무제표 잠깐 구분하는 거 배웠고요. 자 이제 회계원리 때 배운 거 잠깐만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자 이제 여기 회사 있어요. 회사. 자 얘는 사다가 파는 거죠. 이거 사는 걸 뭐라고 불러요? 매입. 파는 건 이제 매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회사는 재고를 사가지고 올게요. 10,000원에 사가지고 왔어요. 다음에 소비자한테 16,000원에 팔았어요. 지금 이제 이런 과정이죠. 그죠? 이렇게 재고를 사가지고 온 금액을 뭐라고 불러요? 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사가지고 온 금액을. 그러면 회계원리 시간에 T계정 배웠죠? 회계원리 시간 T계정. 예, T계정 배웠잖아요. 예. 성격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되게 까칠한 사람들만 모였나 보네. 예, 이거 10,000원에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 원가라고 불러요. 자, 이 10,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아요? 16,000원에 팔죠. 그럼 제가 이제 손익계산서 그려볼게요. 손익계산서. 지금 보면 소비자한테 판매한 매출 전체를 이렇게 놓는 거죠. 16,000. 맞죠? 다음에 자 재고자산 16,000원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쓴 돈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쓴 돈을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부르죠. 얼마? 10,000원. 다음에 밑에 뭐 들어가요? 매출 총이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손익계산서를 그리기 위해서 분계라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실제 40문제의 회계학 문제 중에 분계 문제는 한 문제 혹은 아니면 아예 안 나요. 이 회계학 공부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분계를 배우는 건데 시험에 안 나기 때문에 분계는 극도로 자제할 거예요. 분계를 배우는 일은 별로 없어요. 다만 분계가 날만한 거는 분계를 가르칠 거니까 그것만 외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요거 과정에 대해서는 회계원리 시간에 배우셨죠? 그럼 제가 이제 T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재고자산이에요. T계정이라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고가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생겼죠? 기초, 기말 이렇게 가는 거죠. 비기닝이고 엔딩이에요. 기초, 기말. 다음에 기초 증가는 감소, 기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동의하십니까? 내가 아침에 10,000원 있었고요. 나오는데 CD기에서 5만 원 뽑았어요. 그럼 난 지금 6만 원 있는 거고 지금 보니까 오른쪽 주머니에서 2만 원 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얼마 쓴 거예요? 4만 원. 지금 그 논리거든요.
만약에 기초에 재고가 10,000원 있었고요. 자, 재고가 증가했다는 건 재고를 사왔다는 거죠. 재고를 사오는 걸 뭐라고 불러요? 매입이라고 부르죠. 원래 여기에는 반대편, 분계의 반대편 계정 과목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냥 대명사로 매입이라고 부르면 돼요. 우린 객관식 시험을 볼 거라. 그러면 저는 9만 원어치 사가지고 왔어요. 자, 이래버리면 왼쪽의 합계 금액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러면 반드시 오른쪽 합계 금액도 어때요? 10만 원이어야 해요. 이건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거죠. 이거 다른 거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야근이 야근. 무조건 맞춰야 돼요. 틀릴 리가 없어. 나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항상. 그럼 왼쪽 10만 원, 오른쪽 10만 원인 거죠. 맞죠? 자, 이랬을 때 재고가 감소한 건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돈을 받고 줬기 때문에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매출, 원가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다 해서 10만 원의 재고가 있었는데 이 중에 6만 원을 팔아볼게요. 6만 원을. 그러면 매출원가가 얼마? 6만 원. 기말은 4만 원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거. 소비자한테 판매한 금액은 얼마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소비자한테 받은 돈이 6만 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 소비자한테 9만 원을 받았다면 나는 6만 원에 사온 걸 9만 원에 팔았다는 의미인 거지. 이 안에는 매출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매출원가 6만 원, 기말재고 4만 원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볼게요. 곱하기 1년도 12월 31일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재고자산이 얼마예요? 4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다음 곱하기 1년도 1월 1일부터 곱하기 1년도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매출이 있을 거고 이 매출을 만약 9만 원에 팔았다면 이 밑에 매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6만 원이 들어가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 원장은 이런 두 가지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자, 다시 이제 볼게요. 요거 하나에 기초에 10,000원인데 이 기초에 10,000원이라는 건 작년도 연말에 10,000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고에. 올 연도 말 올 12월 3일 창고에는 얼마 있어요? 4만 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에 1원짜리라고 해볼게요. 기초에 몇 개 있어요? 10,000개. 얘는 9만 개. 판매한 건 6만 개. 남은 건 4만 개. 왼쪽 금액은 회사가 금방 확정할 수가 있어요. 얘는 작년도 연말 숫자고 얘는 내가 사가지고 온 건데 대부분 회사는 다 외상거래예요. 내가 1년 동안 갚은 돈이 얼마야? 9만 원이란 뜻이에요. 나 이거 잘 몰라도 나한테 돈 받을 놈이 와서 9만 원 줘 하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니까 오른쪽도 10만 원이죠. 회사가 결산을 재고자산 결산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매출원가는 얼마고 기말에 남은 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게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자, 이랬을 때 회계원리 시간에 배운 거 한 번만 복습하고 할 건데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6만 원인 걸 알아 매출원가가 그럼 이 4만 원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10만 원에서 6만 원을 빼면 자동으로 4만 원이 남으니까. 또 내가 기말에 4만 원이 있다는 걸 알면 매출원가가 6만 원인지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잔여적으로 결정돼요. 어떻게? 10에서 4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돼라는 뜻인 거죠. 맞죠? 자, 이랬을 때 이 6만 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계속 기록법이에요. 이거 왜 계속 기록법이라고 하는지 기억나요? 하나에 1원짜리면 몇 개예요? 물량이 6만 개죠. 얘는 한 날 1시에 한 번에 팔린 게 절대로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몇 개가 팔렸어요? 6만 개가 팔린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팔렸겠죠. 그럴 거 아니야. 365일이면 노는 날 빼고 300일 쳤을 때 하루에 20개씩 팔린 거 아니에요. 계산이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 6만 개를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예요. 창고 담당자가. 창고에 담당자가 앉아서 오늘 창고에서 소비자한테 건너간 물량이 몇 개인지를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니까 계속이죠. 겁나 피곤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계속 기록한 놈은 12월 31일 창고에 4만 원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창고를 안 가요. 왜 그러냐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매출원가가 6만 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면 10만 원에서 6만 원을 빼서 기말재고를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산식 자체가 전체 10만 원에서
내가 확인한 6만 원을 빼주면 4만 원의 기말 재고가 잔여적으로 확정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독립변수고 종속변수예요. 더 어려워 이 새끼야 이거죠. 지금 다음 이거 가볼게요. 기말에 얼마? 4만 원이잖아요. 기말에 4만 원. 기말에 4만 원이라는 건 12월 31일 날 창고에 4만 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기록법을 하려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속 기록해야 되니까 이게 피곤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회사는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나간 걸 안 세. 대신 12월 30일 전체 전 임직원이 모여서 창고에 가서 입회한 회계사와 함께 이걸 세는 거예요. 하루 날 잡아서 얼마 있어요? 4만 원. 그러면 얘는 10에서 4를 빼니까 얼마 남아? 6이구나 라는 거죠. 결국 창고에 남아있는 4만 원을 연말에 세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실사법 혹은 재고조사법이라고 불러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10만 원에서 창고 금액 확인한 4만 원을 빼니까 매출 원가는 6만 원이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예. 자, 요 두 가지 방법 배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우고요. 자, 이제 시험 때에 모였으니까 시험 때는 얘의 장점하고요 단점이 나와요. 자, 쓸 거 없어요. 교재 정리됐어요. 이따 제가 교재하고 레퍼런스 달아드릴게요. 쓰지 말고 저 얘기 좀 들어요. 예. 여러분들 쓸 거면 내가 그 책을 왜 만들었어? 그게 다 있다니까. 예. 장점하고 단점인데 그냥 못 외워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볼 건데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에서 계속기록법의 단점을 먼저 볼게요. 이게 단점이 뭐 같아? 계속 피곤하죠.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이직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이거 창고 담당자, 원가 담당자예요. 겁나 불쌍한 애예요. 원가 담당자는 1년 내내 피곤해요. 1년 내내. 왜? 계속 나가고 있는 걸 관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확인하는 거죠? 어쩌다 실수하면요. 어이구 고생이 많구나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병신아 나간 것도 못 써 이 병신아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원가 담당자예요. 얘는 아주 잘하면 평타고 못하면 병신되는 그런 업무죠. 그러니까 이거 원가 담당자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무적으로 피곤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실무 적용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계속 기록이겠어요. 다음에 자 실사법 볼게요. 그럼 얘의 장점은 뭘까?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바쁜 거 버리고 연말 하루만 조지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실무적으로 매우 가능성이 높아요. 적용 가능성이. 자, 요까지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다음. 자, 이제 장점을 볼게요. 장점. 자, 오늘 며칠이죠? 5월 7일. 이번 주 원유 잘 보내셨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쉰 걸 거예요. 제가 보기. 2차 시험 그날까지. 예. 그 왜 했어? 그러기에 고시바닥에. 예. 자, 이제 5월 7일. 오늘 5월 7일이야. 우리 경영자가 이 CEO가 오늘 출근을 하신 거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5월 7일 지금 창고에 얼마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이 새끼 5월 7일 날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출근했거든요. 저는 출근했는데 전 개업했거든요. 2008년도에 개업하고 회계법인 하고 있는데 저 밑에 회계사들이 이제 오늘 안에 입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내일 노는 날이거든요. 내일 놀게 했어요. 9일도 놀기로 했어요. 요새 일이 없어갖고 저 요새 일이 없어요. 예. 저 원래 나중에 말씀 날 잡아드리기 전에 제가 개성공단 감사인이거든요. 북에 있는 개성공단 2008년도부터 2016년도 2월까지 개성공단을 주로 감사하는 회계사였는데 개성공단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요새 할 일이 없는. 예. 근데 내가 회계사 얘기를 왜 하지? 예. 그만 얘기할게요. 예. 예, 그래 오늘 제가 회계사들한테 쌍욕을 계속했거든요. 밥 처먹고 하는 일이 뭐니? 예? 니를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나가 영업해. 하루 종일 쌍욕을 했더니 입이 걸어졌네. 예, 5월 7일 날 우리 CEO가 왜요? 전 1년차 때 제 별명이 개새끼였어요. 이쪽 바닥 다 그래요. 이쪽 바닥 다. 야 유지원 일로 하시고 해. 이렇게 안 해요.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하죠. 이거 잘라야 되겠다. 동영상 항의 들어오겠다. 그죠? 예, 항의 들어오겠다. 자, 이게 CEO가 물어봐요. 5월 7일 날 기말 재고 얼마니? 이게 굉장히 난감한 게 수업 모델은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용 수업 모델은 기말의 창고 조사는 12월 31일 단 한 번 한다라는 게 가정이에요. 이거 기억할게요. 수업 모델은 창고 조사를 연말에 한 번 해요. 실무적으로는 매달 한 번씩 하죠.
실무적으로는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수업 목적으로는 12월 30일 단 한 번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5월 7일 날 회사의 경영진이 재고가 얼마니? 라고 나한테 물어봤다고 쳐요. 재고 알까 모를까 실사법에선? 몰라요. 실사를 안 했으니까. 그럼 얘 문제점이 뭐냐면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회사 경영 관리가.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근데 자 계속기록법 볼게요. 오늘이 5월 7일이야. 1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팔린 거 알죠? 그러면 10에서 오늘이 5월 7일이라고 했다면 10에서 6만 원을 빼주면 참고조사 안에도 얼마 있는 거예요? 4만 원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얘는 경영관리 목적에 굉장히 부합한 거죠. 근데 이게 즉 인생사예요. 1년 내내 피곤하면 관리가 잘 되는 거고요. 예? 1년 내내 놀면 관리가 안 된다는 듯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기억하고 갈게요. 다음에 자 여기에 특징 좀 볼게요. 여러분들 계속기록법을 적용할 수 있는 회사의 특징이 뭘까요? 수량이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적은 기업들이죠. 얘는 수량이 많은 기업들한테 적합한 거죠. 자 다음 오늘 12월 31일 날 하는 분계가 뭡니까? 결산 분계죠. 연말에 예, 얘는 결산 분계가 있어요. 얘는 결산 분계가 없어요. 자 요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 연말 가야 매출원가를 알죠. 실사법은. 그 연말에 아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계로. 그걸 무슨 분계라고 불러요? 결산 분계. 얘는 연말에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는 거니까 결산 분계가 없고 얘는 연말에 하는 거니까 결산 분계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0분에 10분씩 쉬도록 할게요. 쉬었다 들어오세요.